제2의 뇌, 장혁명. 깨끗한 장이 병을 치유한다. 대장암 명의가 전하는 100세 건강의 비밀. 김나영 지음, 국일 미디어 출판. 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빵순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릴 책은요.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책입니다. 여러분의 장은 건강하신가요? 저는 위내시경은 몇 번 했었는데요. 장내시경, 대장내시경은 작년에 처음 해봤어요. 작년에 대장내시경을 처음 하고 나서 개실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저의 장에는 개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책 안에서 개실염이라는 질환에 대해 쓰여있는 부분을 보고 이거 내가 꼭 알아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개실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제가 그 부분 먼저 잠깐 읽어드릴게요. 개실염이라는 질환이 있다. 개실은 곁주머니라는 가명이 붙은 구조로 장벽 일부가 근육에 약해진 틈을 타서 장막 쪽으로 탈출하여 생긴 변형이다. 대부분은 몇 개 안 되는 산발적인 개실이 흔하고 별 증상이 없어 의미가 적지만 아주 드물게 다발성으로 많고 이곳에 염증이 생긴 것을 개실염이라고 한다. 사실 대장경을 하다 보면 개실은 매우 흔히 관찰되는 소견이다. 개실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선천성 개실과 후천성 개실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천성 개실이 많은데 특히 상행결장에 많다. 서양에서는 후천성 개실이 많고 특히 하행결장에서 나타나는데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단으로 인한 장 운동기능 이상과 장내 유해균의 증가, 그리고 비만과 운동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개실이 있다고 무조건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합병증이나 증상이 없다면 특별히 치료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개실에 염증이 생겼다면 치료를 해야 한다. 개실 질환 중 가장 흔한 것은 개실염으로 주된 치료는 항생제 사용, 장 휴식, 복통 조절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건강검진 하는 날 태어날 때 간호사분이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저의 식습관이 서양화되어 있을 거고 저에게 식이섬유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라고 권고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장 건강을 위해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낭독해 드릴 부분은요. 제7부 결국 음식이 문제다. 이 부분에서 건강한 장을 만드는 올바른 식사법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장을 만드는 올바른 식사법. 지금까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사실 음식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누구는 평생 담배를 피고도 건강하게 잘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담배를 피지도 않았는데 덜컥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했던 몸에 나쁜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두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장을 만들기 위한 올바른 식사법은 존재한다. 이것은 소화와 배설에 관한 과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올바른 식사법은 어떤 음식을 얼마의 양만큼 어떻게 먹을 것인가의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는 지금까지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각 개인에게 맞게 판단하여 선택하면 될 것이다.
만약 자신의 건강에 자신 있다면 웬만한 음식은 소화시키는 데 무리가 없으므로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음식은 맛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건강에 나쁘다고 알려진 음식은 피해야 할 것이다. 반면 자신의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쁜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소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소화에 나쁘다고 알려진 음식은 피해야 하며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먹음으로써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이야말로 내 몸 건강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양을 먹는가이다. 건강 상식 중 과학적으로 증명된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과식이다. 과식은 당연히 장에 무리를 주므로 장 건강에 나쁘다. 따라서 음식을 가리기보다 양을 절제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현대인은 칼로리를 따지는데 칼로리보다 자신의 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먹고 나서 속에 부담이 되지 않고 기분이 좋다면 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른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사량과 소화 능력이 감소하기에 60세 이상이 되면 그 전에 비해 열량 섭취를 줄여야 한다. 또한 절대적인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먹는 내용 또한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양이 적당한 양이 될까? 사람들은 대개 포만감이 들 때까지 먹고 싶어 한다. 하지만 포만감이 들 때까지 먹으면 이미 적당한 양을 넘어선 상태가 되므로 피해야 한다. 만약 약간 모자란 느낌인데 수저를 놓을 수 있다면 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적당한 양을 먹은 것이 될 수 있다. 과식이 몸에 나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 상식인 것처럼 소식이 몸에 좋다는 것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 상식이다. 여기서 소식이란 약간 모자란 느낌이 들 정도의 양까지만 먹는 것을 뜻한다. 얼마만큼의 양을 먹는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사 양의 항상성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습관이 몸의 호르몬, 신경계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어제까지 소식했으니 오늘 하루는 과식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먹는가 또한 장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식습관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적당량 먹었다고 해도 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런 사람들이 밥 먹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들은 대부분 후다닥 먹어치우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밥을 빨리 먹게 되면 제대로 부서지지 않은 음식이 그대로 위장에 쌓이고 이것은 고스란히 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밥을 빨리 먹는 현상은 대부분 식습관으로 잡혀있기에 장은 매번 이런 수고를 감내해야 하고 결국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야 만다. 따라서 밥을 먹을 때는 천천히 먹는 습관이 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것은 입에서 1차 소화를 시킨다는 뜻과 같다. 밥을 먹을 때 입에서는 침이 나오게 되는데 이 침 속에 밥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입은 제1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고형식은 위 안에 들어가면 위의 윗부분인 위저부에서 일정 시간 머무르면서 위산과 펩신 등 소화액과 섞인 후 걸쭉한 액체 형식으로 변화된 다음 위저부의 수축으로 위체부로 이동한 후 다시 위체부 운동으로 전정부로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입에서 충분히 소화된 음식은 위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 위저부에서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위체부를 거쳐 전정부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는 고형식, 유동식에 대한 대응을 달리하면서 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소장, 대장은 물론 항문으로까지 이어져 소화기관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기도 한다. 대체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장도 건강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소화기관에 무리를 주지 않고 장 친화적인 행보를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먹는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다. 여기서 규칙적으로 먹는다는 뜻은 새끼를 먹는 시간이 일정하다는 의미다. 아무리 천천히 먹는 좋은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밥 먹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우리의 장은 당황하게 된다. 왜냐하면 장은 규칙적 생체 리듬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데, 갑자기 음식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 특히 장은 어떻게든 이를 소화시키기 위하여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간식을 먹는답시고 시도 때도 없이 음식물이 들어오면 장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 결국 나오지 말아야 할 때 위액이 나오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 장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식사는 천천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